반갑습니다. 조리기능사 필기 대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리과학입니다. 자, 조리과학은 또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제 이론 정리 함께 하시면서 문제풀이 반드시 꼭 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숙지하셔서 10분마크와 함께 조리과학은 내용이 아주 많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습열조리, 건열조리란 말 나와 있죠. 자, 조리를 하셨을 때 습, 열, 자, 물과 함께 열을 같이 가해서 하는 조리 방법을 우리가 습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국을 끓인다라든가 탕, 전골, 밥 이런 것들이 습열조리를 할 수 있고요. 건열조리라고 하면은 열을 가해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조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건열조리, 뭐 석쇠에 굽는다라든가 오븐에 굽는다라든가 이렇게 굽기가 대표적인 건열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분의 호화 나와 있어요. 전분의 알파화, 다른 말로 이렇게 용어로 알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생전분 상태는 베타 전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을 전분에다가 물과 불을 가해서 익히는 과정을 호화라고 합니다. 호화를 하다 보니까요, 익은 전분에 밥이 되는 걸 우리가 전분의 호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쌀일 때는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죠? 단단한데요. 얘네들이 물이 들어가고 열을 가하니까요, 2배 이상, 2.5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쌀이 팽창이 되는 역할을 해주죠. 소화되기 쉽고, 그죠? 맛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전분의 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분이 호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과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전분이 노화됐어요. 노화. 자, 늙는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베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호화된 전분을요, 그대로 방치해 보세요. 특히나 냉장고에 놓고 한번 방치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굳어지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날과 같은 베타 전분 상태로 된다 해갖고요. 다른 말로 전분의 베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100% 생전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불을 가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다시 딱딱해졌던 것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찬밥이 되는 거, 백설기 떡이 굳어지는 거, 보통 냉장고 온도에서가 이 전분의 노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전분의 호정화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덱스트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호화는 물과 불이 들어가서 전분을 익힌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호정화라는 거는 전분에 열을만 가해서 좀 더 높은 열입니다. 160도, 18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갖고요. 전분이 더욱더 분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전분의 호정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호정화는 열만 가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호화는 물과 열이 함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뻥튀기, 미숫가루를 물에 한번 녹여보세요. 잘 녹죠? 호정화된 전분이기 때문에 호화된 상태보다 소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채소가 크게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를 먹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자가 줄기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엽자가 이파리 엽자죠. 그래서 줄기와 이파리를 주로 먹는 채소 종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엽채류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근채류, 뿌리 근자죠. 그래서 뿌리를 주로 먹는 채소 종류를 우리가 근채류, 과채류는 열매를 따서 먹는 것들 있죠. 호박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가지 이런 것들이 과채류라 할 수 있고요. 화채류는 꽃송이를 주로 먹는 것들을 우리가 화채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브로콜리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컬리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브로콜리랑 비슷한 모양이지만 하얀색이고요. 아티초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생활에서는 크게 많이 볼 수 없는 서양 채소 중에 하나인데 꽃을 주로 먹는 채소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밀가루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밀가루의 단백질 이름이 글루텐입니다. 자, 이 글루텐 같은 경우에는요, 원가루 상태일 때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서 반죽을 하게 되면은 끈끈한 찰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13% 이상이죠. 자, 그만큼 단단하게 쫄깃한 재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빵, 마카로니, 스파게티와 같은 이런 파스타 종류를 만드는 제품이 강력분이고요. 박력분 보시면은 10% 이하죠. 그래서 좀 더 바삭하고 부드러운 케이크라든가 튀김옷이라든가 과자, 파이 같은 부드러운 요리에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중력분은요, 다목적분이라 해갖고 두 가지를 그냥 그대로 그냥 한 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력분입니다. 집에서 구입을 하실 때는 뭐 세 가지 다 구입하시기 힘들 경우에는 중력분 하나로 다목적용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글루텐이 잘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식감의 쫄깃한 맛을 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걸 넣으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할 때는요, 소금을 반드시 첨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밀가루가 갖고 있는 점탄성을 더욱더 탄력 있게 해주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주기로 하고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스트가 그것이 영양적으로 설탕이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성장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탕은 필요하고요. 달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달걀량을 넣었을 경우에는 점탄성도 증가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양을 밀가루 음식에 넣었을 경우에는 조금은 질겨지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지가 글루텐에 들어가는 역할은요. 자, 밀가루가 만들어지는 이런 망상 구조를 유지는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글루텐이 끊어진다? 좋은 말로 연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팽창제라는 거는 뭐 이스트라든가 베이킹 파우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떨까요? 부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이산화탄소 가스를 만들어주면서 크게 커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정확한 얘기들을 더 많이 접하셔갖고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나서 교재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두 단백질은 글리시닌이라고 합니다. 글로불린에 속하는 글리시닌은 단백질이 40% 이상이 대부분 다 대두에는 콩에는 단백질이 40% 정도가 이제 들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글리시닌이에요. 자, 근데 날콩으로는 잘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안티트립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트립신이 분비가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두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반드시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콩단백질 글리시닌은 수용성 물로 녹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무기염류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두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단백질 변성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변성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변질과는 다른 겁니다. 자, 변질이라는 거는 음식이 상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변성이라는 거는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성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날고기가 익혔더니 까매지고 조금 더 굳어지고 이런 것들도 다 변성이라 할 수 있고요. 날콩이었던 것을 끓여서 두부로 만들었더니 이것이 뭐다? 변성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날콩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 단백질 체내 이용을 저해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트립신. 트립신이라는 거는 단백질이 소화될 수 있는 효소입니다. 그 효소를 저해시키는 것이 안티트립신이죠. 그래서 날콩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안티트립신이다라고 기억하세요. 답은 4번입니다. 자, 해조류 보시면은요, 해조류는 크게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초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무기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류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은 이거에 자세한 얘기를 나와 있고요. 문제풀이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김을 고르라는 문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좋은 김인지 또 우뭇가사의 한천에 대한 얘기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봐주세요. 자, 우뭇가사리에서 추출되는 다당류다라고 해요. 한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한천은 여러분들 양갱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탕을 넣고 한천을 끓여주게 되면은 묵처럼 쓰면 돼요. 그러면은 탄력도 투명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 양갱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한천이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젤라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젤라틴은 뭘까요? 젤라틴은요, 동물의 뼈, 가죽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콜라겐 성분이죠. 자, 이것들을 열을 가해서 오랫동안 끓이면 이것도, 예, 젤라틴화 돼갖고요. 이 젤라틴을 갖고 조리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젤라틴과 한천의 이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예, 굳어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차이점은 뭐냐면 한천은 좀 높은 온도로 끓여야지만이 묵이 되는 성질이 있고요. 젤라틴은 낮은 온도로 놔둬야지만이 묵이 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얘는 탄수화물, 젤라틴은 단백질, 성질도 다릅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젤리를 만들 겁니다. 자, 젤리 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아까 단당류, 다당류 얘기할 때 우리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당류가 펙틴이라는 말 했었죠? 과일 속에 펙틴 함량이 적당히 있어야지만이 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 익지 않은 과일이라든가 또는 수분이 많은 과일, 이런 것들은 잼이 될 수 없고요. 펙틴이 적은 과일도 잼이 될 수 없습니다. 토마토라든가 배, 참외 이런 것들은 잼이 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산이나 펙틴의 함량이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젤리가 될 수 있는 조건, 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적당한 펙틴 양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일이 갖고 있는 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과일의 산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레몬즙을 첨가하셔서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만큼 잼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당의 농도 중요하겠죠? 설탕량이 65% 이상은 돼야지만이 우리가 젤리화의 가장 적절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꼭 봐주시고요. 젤리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펙틴, 산, 당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자, 육류의 사후 변화 있습니다. 자, 육류가 도살이 되고 나면은요, 도살이 된 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사후 경직, 말 그대로 죽은 후에 근육이 단단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살 후에 혈액순환이 정지되면서요, 뻣뻣해지죠. 자, 요 시기가 자연스럽게 지나고 나면요, 숙성의 단계가 일어납니다. 이 숙성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근육 속에 들어있는 자기 효소에 의해서 그만큼 품질이, 육질이 우수해지고 연해지고 맛이 좋아지는 시기를 뭐라고 한다? 숙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다? 미생물이 아니라 근육 속에 들어있는 자기 효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뭘까요? 부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후경직, 숙성, 부패 이렇게 해서 육류가 일어나는 세 가지의 변화는 나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갖고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육류의 사후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사후경직, 2번 숙성, 3번 부패, 4번 합성 이런 말 나오면은 그런 거는 아시겠죠? 합성이 답이겠죠. 자, 육류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이 처음보다는 좀 더 단단해지겠죠. 그리고 액즙도 빠지고 수분도 빠지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합 조직이 변화합니다. 결합 조직이라는 거는요, 육질이 갖고 있는 아주 단단한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가 물과 함께 오랫동안 끓이다 보면은 콜라겐이 젤라틴화된다 해갖고요, 부드럽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골국물 같은 거 끓이시다 보면은 금방 애들이 국물이 예, 묵처럼 되는 그 성질이죠. 그래서 동물의 뼈라든가 예, 뼈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있는 예, 결합 조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색이 변해요. 원래 색은요, 미오글로빈이에요. 근육의 색소가. 자, 이 미오글로빈이 잠깐 두시게 되면은 옥시미오글로빈, 더욱더 선명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옥시미오글로빈. 자, 그러면서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는 뭘로 바뀌냐면은 메트미오글로빈 해갖고요. 이 메트미오글로빈은 갈색으로 변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색의 변화는 빨간색, 선명한 빨간색, 갈색 이렇게 해갖고 메트미오글로빈으로 변화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맛도
변하겠죠? 갖고 있는 고유의 맛과 냄새, 이런 모든 것들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풍부해지고 좀 더 맛 좋은 조리로 이어질 겁니다. 자, 15번 보시면은, 자, 남백. 달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달걀은 흰자는 남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흰자에는 주로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백질의 이름이 오브알부민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의 대표적인 단백질은 알부민 종류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난황 속에는 달걀 노른자 속에는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방은 인이 결합되어 있는 인지질이라고 해갖고요, 레시틴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죠. 뇌를 구성해주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난백은 단백질, 난황은 지방, 인지질 같이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육류 조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탕을 조리할 때 찬물에 넣고 고기를 끓여라 라고 돼 있죠? 육수로 내서 고기 국물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처음에 찬물부터 넣기 시작하셔야지 고기의 맛 성분을 최대한 물로 낼 수 있고요. 장조림을 하실 때 고기가 익기 전부터 간장을 넣으시게 되면은 단단해지고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조림을 하실 때는 먼저 맹물에다가 고기를 잘 삶아 주신 다음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념을 넣으시는 것이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편육을 만든다는 얘기는, 편육은 뭘까요? 고기를 삶아서 먹는 거죠. 그런데 이때 찬물에 넣고 익히시게 되면은 고기 맛은 물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육으로 요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불고기용은 직화로, 그죠? 우리가 구이로 바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결합 조직이 가급적이면은 적은 부위로 하셔야지만이 부드럽게 빠른 시간 내에 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이죠. 자, 달걀은 저장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수분이 증발합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무게가 가벼워져요. 또 한 가지, 기실의 크기가, 숨구멍의 크기가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걀을 삶아 보시는데 어느 때는 삶았더니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달걀이 있고요. 어떤 달걀은 깨서 보니까요, 한쪽으로 쑥 들어간 달걀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기실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다?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 할수록에 그만큼 기실의 크기는 점점점 커질 수 있다. pH가 높아진다. 농후난백. 자, 농후난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달걀 한번 깨보세요. 깨보시면은 우리가 노른자 옆에 있습니다. 흰자 옆에 있어요. 흰자 중에서도 노른자 옆에 멍울멍울거리는 흰자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흰자를 뭐라고 한다? 농후난백 얘기하고요. 물처럼 퍼지는 흰자다. 수양난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농후난백이 많으면 많을수록에 신선한 달걀이고요. 우리가 수양성이 많을수록에 신선도가 떨어지는 달걀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난황이 터지기 쉽다. 자, 노른자의 직경이 점점 넓어지면서요, 애들이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달걀이 갖고 있는 저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에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세요. 자, 달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질이요, 흰자에는 기포가 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빵이라든가 케이크 같은 거 하실 때 우리가 흰자에 거품을 많이 내서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흰자가 거품을 낼 때는요, 다른 것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산을 제외한 나머지 첨가물들은 남백이, 달걀, 흰자가 거품을 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실 때는 남백의 기포성은 산을 제외한 모든 첨가물, 노른자, 물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기름, 모든 것들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가 흰자의 거품에 설탕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거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설탕을 넣으셔야지만이 그 거품을 더욱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에서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중 남백의 기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나올 수 있겠죠? 기포의 향상을 시키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중 설탕은 남백의 거품을 낸 다음에 어느 때 넣는 것이 좋으냐라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포를 안정화시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달걀 저장 중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자, 가장 옳은 것은 돼 있죠? 일단, 저장 중에는 pH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1번의 답은 아니고요. 자, 중량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난항계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신선도가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아니고요. 수양난백이 점점 늘어나겠죠? 농후난백은 감소가 되고 수양난백은 증가가 된다는 거. 답은 2번입니다. 자, 난항의 유화성 보시면은 난백의 성질 중에 하나는 기포가 나는 성질이 있고요. 난항의 성질 중에는 유화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 유화의 대표적인 영양소는 뭐냐면 난항이 갖고 있는 인지질, 레시틴에 의해서 섞이지 않는 두 물질을 잘 섞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마요네즈를 만드실 때, 자, 이 마요네즈가 들어가는 재료가 뭐죠? 식용유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이제 간을 맞추시는데요. 그러면은 식용유 보시면은 원래는 이 두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잘 섞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난항을 섞어주시게 되면은 혼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난항의 유화 성질 때문이죠. 자, 19번 보시면은요. 자, 달걀의 녹변 현상이라고 돼 있죠. 자, 달걀을 껍질째 삶아갖고요. 봤더니요. 어느 때 보니까 노른자의 색깔이 좀 버스름해갖고 색깔이 좋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달걀을 삶으실 때 난백 속에 들어있는 황성분하고 난항에 들어있는 철분이 만나면서 황화 제1철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일단 달걀을 요리하실 때 너무나 높은 온도로 요리하실 때도 예, 황화 제1철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가열 시간이 너무 길수록 달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끓으면서부터 13분 정도면 충분히 익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이상 15분 이상으로 조리를 하셨을 때도 예,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예, 가열 후에 너무나 천천히 식힐 때 빨리 찬물에 넣으셔서 열을 빼주셔야지만이 예, 녹변이 좀 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다 했다 하더라도 달걀이 갖고 있는 신선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에 녹변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난항계수입니다. 난항계수는요, 달걀을 깨뜨려 보았을 때, 난항이 갖고 있는 난항, 달걀 노른자의 높이하고 그 직경으로 갖고 값을 나누는 건데요. 자, 높이가, 달걀의 노른자가 높을수록에 직경이 적을수록에 신선도가 좋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하고 직경으로 나눠 보시게 되면은 신선한 달걀일 때 난항계수는 0.36에서 0.44 정도라고 해서 시험에 예, 난항계수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올 테니까요. 우리 교재 본문 참고하셔갖고 그 내용과 함께 같이 계산 방법까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유에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대표적인 영양소가 이제 칼슘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유의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카세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 카세인은 인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카세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장 단백질이라고 했고요. 그 외에 단백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예, 카세인 꼭 기억하세요. 카제인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보통은 그냥 카세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세인, 우유 단백질을 뽑아서 만든 것이 치즈입니다. 예. 자, 생선 단백질 보시면은요, 생선 단백질은 그렇게 결합 조직이 단단한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래 끓이는 요리로는 생선 요리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선의 근육의 탄력과 관련이 돼 있는 미오신, 액토미오신과 같은 성분은 소금에 녹는 성질이다라고 돼 있죠. 이 소금에 녹는 성질이다 하면은 염용성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염용성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묵으로 이용을 했을 때 좀 더 탄력이 좋고 예, 맛 좋은 어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3번 보시면은 생선 조리 시 생강의 탈취 효과를 보려면 자, 이 탈취 효과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생선의 비린내를 없앨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때는 생선살이 익은 다음에 넣어야지만이 생강이 갖고 있는 탈취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조리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생선찌개 같은 거 시험 품목 요리하실 때도 예, 생강을 어느 때 넣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셔갖고 요거를 꼭 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나왔네요. 어묵의 탄력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하면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오신, 액토미오신과 같은 단백질은 소금에 잘 녹는 단백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용성.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미오신이라는 거 골라주셔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발연점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기름이 자기 온도 이상으로 너무나 끓다 보면은요, 열 분해 온도로 해갖고요, 분해가 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가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이때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납니다. 그때는 별로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크롤레인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리할 때 기름을 이용할 때는 그 온도를 반드시 잘 정하시고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자, 25번 보시면은 드립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자, 이 드립이라는 게 뭐냐면 드립은 자, 육류, 특히나 냉동식품이죠. 예. 냉동식품이 해동이 될 때 녹아나오는 액즙이다라고 기억하세요. 해동될 때, 예, 냉동식품이 해동될 때 녹아나오는 액즙이다. 자, 그러면 드립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갖고 있는 영양소가 빠져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립이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하셨을 때 내가 내일 아침에 소고기 국을 끓이려 그래요. 냉동실에 있던 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에 녹이거나 끓는 물에 녹이거나 하지 마시고 냉장고에다가 천천히 해동을 하시게 되면은 갖고 있는 맛도 유지할 수 있고 드립이 그만큼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끓는 물에 받으시거나 찬물에 받으셔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물에 한번 담가보세요. 그 고기에 갖고 있는 핏물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보여지는 핏물만이 아니라 영양적인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 드립이 많이 생기지 않을수록에 그만큼 제품이 갖고 있는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드립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얼릴 때는 아주 빨리 얼려야 됩니다. 녹일 때는 천천히 녹여야 돼요. 그래서 급속 동결, 완만 해동 요거를 기억하셔서 예, 해주세요. 자, 문제풀이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취 제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건 나와 있죠? 자, 그럼 일단 생선의 비린내 성분이 뭐라 그랬죠? TMA 해서 트리메틸 아민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트리메틸 아민의 함량이 예, 많을 때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까? 보시면은요, 일단은 식초, 레몬즙을 이용하시면은 생선의 비린내를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이렇게 간이 센 요리를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또 어취 효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술은 알코올에 의해서 어취가 더 심해진다. 그렇지 않죠? 이제 술을 넣어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요, 알코올이 휘발되는 동안에 생선의 비린내 성분은 날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생선의 비린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유가 갖고 있는 예, 성분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냄새들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담갔다가 조리하시게 되면은 생선 냄새를 그만큼 많이 없앨 수 있다라는 것도 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조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 조리하는 순서는요, 그만큼 분자량이, 예, 이 간장이나 식초처럼 음식에 빨리 스며들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간을 하셔야 되고요. 설탕과 같이 음식에 빨리 침투되지 않는 것들은 먼저 간을 하셔야지만이 갖고 있는 조미료의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조미하는 순서는 설탕,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간장, 식초, 참기름 이렇게 해서 액체는 나중에 간을 하시는 게 향이 있는 것들은 특히나 나중에 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7번 특수성분 보시면은 제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 특이한 매운맛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고추의 매운맛 성분은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요것들이 예,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도 할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예, 매운맛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겨자의 매운맛은 시니그린. 자, 이거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겨자가 매운맛을 잘 발효시킬 수 있도록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맞춰주신다면은 그 매운맛을 정확히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생강의 매운맛은요, 진저롤, 쇼가올, 그죠? 마늘의 매운맛은 알리신 나와 있죠? 이거는 문제에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운맛과 특수 성분에 대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이거는 비타민 B1이 마늘과 함께 먹었을 때 훨씬 더 소화되기 쉽고 영양적으로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1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돼지고기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는 뭐와 함께?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은 그것의 영양소를 훨씬 더 좋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유지의 발연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지가 발연점이 낮다. 그만큼 조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예요.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럼 낮아지는 원인과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기름 자체의 발연점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져 나오는 지방산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연점이 낮아지는 원인은 유리지방산 함량이 높을 경우에 발연점이 낮아지는 거고요. 튀김기름이 표면이 너무 넓을 경우에 튀김기름은 오목하고 깊고 그죠? 예, 이런 것이 훨씬 더 튀김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표면이 너무 넓어도 발연점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름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도 발연점은 낮아질 수 있고요. 오래 사용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산패가 됐을 경우에도 기름의 발연점은 낮아집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나 볼까요? 자, 식욕을 증진시키며 살균 작용을 돕는 매운맛 성분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늘의 매운맛 성분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는 알리신 나와 있었고요. 생강의 매운맛 진저롤, 산초의 매운맛 호박산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호박산이라는 거는 조개 국물의 국물 맛을 좌우하는 맛난맛 성분입니다. 그래서 호박산은 예, 답이 아니죠. 다음에 고추의 매운맛 성분 캡사이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예, 조리과학의 일부 수업을 마치고요. 이따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